강남 대치동 고급 빌라 12층. 40년간 제약회사를 경영해온 한명희 회장. 은퇴 후 평온했던 그녀의 밤이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다음 주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집 명의 이전 서류 위조하면 돼. 문틈으로 새어나온 아들의 속삭임. 이 대화를 들은 그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고급 빌라의 거대한 통창으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한명희는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올해로 65, 40년 가까이 제약회사를 이끌어온 그녀는 3년 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며 이렇게 말했었죠.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조용히 쓰겠다고요. 아침 8시 명희는 늘 하던 대로 거실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펼쳤습니다. 커피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아침이었죠. 그때 부엌에서 며느리 지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오늘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전복죽 끓였어요. 36의 며느리는 언제나 이렇게 상냥했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상냥했다고 해야 맞을까요? 명희는 뭔가 어색한 기분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고맙구나, 지아야. 수고했어. 식탁에 앉자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상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복죽, 각종 나물 반찬,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긴 알약을 며느리는 물컵과 함께 약을 명희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혈압약이랑 영양제예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3개월 전부터 며느리가 챙겨주기 시작한 약이었죠. 며느리의 말로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명희는 자꾸만 깜빡깜빡했습니다.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40년간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며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던 그녀가 요즘 들어 멍한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간 명희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분명 일주일 전만 해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상하네, 내가 어디 다른 곳에 뒀나. 명희는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뭐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책 좀 찾으려고. 명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이상하게 반짝였거든요. 점심 식사 후 며느리가 또다시 약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주 깜빡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좋은 신경과 선생님 아는데 예약 잡아드릴까요? 그 말에 명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일까요? 며느리의 친절한 말투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정밀검사 한 번만 받아보세요. 명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니,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지나친 친절, 사라진 서류, 자꾸 깜빡이는 기억. 모든 것이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온 명희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재 문틈 사이로 아들 준영과 며느리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어머니 혈압약에 섞어 넣은 게 언제까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잖아. 명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혈압약에 뭘 섞었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 강남에 있는 그 의사한테 2천만 원 주고 부탁했어. 치매 진단서 받아오기로 했어. 진단서만 있으면 성년 후견인 신청도 가능하고 그러면 어머니 재산은 전부 우리 거야. 명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친엄마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잠깐의 망설임이었을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당신 회사 망하기 일보 직전이잖아. 지금 빚만 몇십억이야. 이 집이랑 어머니 재산 합치면 100억은 되는데 이걸 놓치면 우리 인생 끝이야. 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유럽 여행 보내드리고 그 사이에 집 명의 이전 서류 위조하자. 어차피 요양원 보내면 끝이야. 명희는 문 뒤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6년 전 병원에서 처음 안아본 아기의 따뜻한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 저 방 안에서 친어머니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40년간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20년 전 자신이 고아원에서 데려와 대학까지 보내준 비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현우.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죠. 명희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쓴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내민 약을 받아들고 물과 함께 삼키는 신용을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명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던 그녀였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어머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며느리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희는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지아야, 너희 아버지 제삿날이 다음 주잖니? 제사 준비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이제 그 뒤에 숨은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희는 산책을 나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한 고층 빌딩 42층.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로펌 정도법률사무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박현우 변호사를 만나러 왔어요. 한 명이라고 전해주세요. 그 이름을 들은 직원의 얼굴이 화들짝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선 명희 앞으로 한 남자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사모님. 박현우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를 보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야, 오랜만이구나. 사모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다니요. 무슨 일이세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명희는 회의실 문을 닫고 현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들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지금 당장 경찰에. 아니야, 현우야, 아직은 안 돼.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그들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증거 말이야. 현우는 명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20년 전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던 그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사모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듯이 이번엔 제가 사모님을 지키겠습니다. 고맙구나, 현우야. 명희와 현우는 2시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명희의 모든 재산을 즉시 신탁등기 처리한다. 아들 내외가 어떤 서류를 위조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둘째, 며느리가 의사에게 건넨 2천만 원의 출처를 추적한다.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하면 뇌물 증거가 됩니다. 셋째, 집안 곳곳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한다. 아들 내외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는 겁니다.
넷째, 명의는 며느리가 권유하는 유럽 여행을 떠나는 척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남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봅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찮으시겠어요. 그래도 아드님이신데.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나는 4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배웠어. 감정에 휘둘리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지금 내가 무너지면 그동안 내가 일궈온 모든 것이 저 아이들 손에 넘어가. 그건 내 인생을 부정하는 거야. 명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노인들은 어떻게 하니? 가족에게 배신당하고도 방법을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 말이야. 나는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싸워야 해. 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후, 명희는 집에서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준영아, 지아야 얼마 전 너희가 말했던 유럽 여행 가려고 해.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정말요,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 준영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집 잘 지키고 있을게요. 그래, 너희도 잘 지내고. 명희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항행 리무진을 탄 그녀는 중간에 목적지를 바꾸었습니다. 기사님,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가주세요.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에 짐을 푼 명희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나 지금 호텔이야. 이제 시작이다. 네, 사모님. 조사팀이 지금 집에 들어가서 녹음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명희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자신처럼 가족에게 배신당한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6년 전 산부인과 병실에서 처음 아들을 안았던 순간을 떠올리며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속절없이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눈물을 닦아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울기는 이제 그만. 이제는 싸울 시간이야. 호텔 스위트룸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명희는 커튼을 걷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남산타워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잘 도착하셨어요? 파리 날씨는 어때요? 친구분들과 즐거운 여행 되세요. 명희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도착했어. 날씨 좋고 경치가 아름답구나. 너희도 잘 지내렴. 사실 명희는 파리가 아닌 서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현우가 미리 준비해둔 파리 에펠탑 앞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죠. 누가 봐도 완벽한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저 현우입니다. 문을 열자 현우와 함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현우가 소개했습니다. 사모님, 이쪽은 저희 로펌의 조사팀입니다. 이수진 팀장과 강민아 조사관입니다. 두 여성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명희는 그들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수진이 노트북을 펼치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어젯밤 사모님 댁에 녹음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총 5곳입니다. 거실, 서재, 안방, 복도, 부엌, 그리고 현관 근처입니다. 미나가 태블릿을 명희에게 건넸습니다. 이 앱으로 실시간 청취가 가능합니다. 녹음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명희는 태블릿을 켜보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집 안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까지 생생했습니다. 현우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신탁등기 서류입니다. 어젯밤 긴급 처리했습니다. 이제 사모님의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아드님 내외가 어떤 서류를 위조하더라도 절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고맙구나, 현우야. 그리고 이건 며느님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달 15일 며느님 계좌에서 2천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강남의 한 신경과 의원 원장 명의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명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네, 사모님. 이건 명백한 뇌물입니다. 의료법 위반이고 사문서 위조,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님이 받아온 치매 진단서도 확보했습니다. 그 병원에 사모님이 방문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위조된 문서입니다. 명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를 보니 현실감이 확 다가왔습니다. 그때 태블릿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팔이 도착했대. 이제 시작하자. 그래, 내일 법무사 만나기로 했어. 서류 위조는 그쪽에서 다 해준대. 명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들으시기 힘드시죠? 아니야, 이 정도는 견뎌야지. 증거를 확보하는 게 먼저야.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나저나 그 약 효과 정말 좋더라. 어머니가 요즘 완전히 멍해지셨어. 뭐든지 깜빡깜빡하시고. 당연하지, 그게 신경안정제랑 수면제를 섞은 거잖아. 장기 복용하면 치매 증상이랑 똑같아진대. 아들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명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미나가 얼른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명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계속 들어야 해. 대화는 더욱 충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보, 정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거야? 당연하지, 성년 후견인 선임되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머니 재산 다 관리할 수 있어. 요양원 보내놓고 우리는 이 집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 거야. 며느리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당신 회사 빚 다 갚고 우리 새 차도 사고 애들 유학도 보내고 생각만 해도 신난다. 명희는 태블릿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고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부족해. 나는 확실하게 끝내고 싶어. 저들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자. 그동안 저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해. 법무사 만나는 것, 요양원과 계약하는 것, 모든 걸 증거로 남기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행조사팀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우야. 네, 사모님. 일주일 후 내가 집에 돌아갈 거야. 그때 마지막 증거를 확보할 거야. 마지막 증거요? 명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내게 먹이려는 그 약 말이야. 현장에서 적발하는 거지. 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 약을 먹으시면 먹는 척만 할 거야. 그리고 쓰러진 척 연기를 하는 거지. 그럼 저들은 구급차를 부를 거고 나는 그 순간 경찰을 부르는 거야. 명희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미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살아남으려는 거지.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명희는 호텔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태블릿으로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들었고 조사팀이 보내온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 며느리가 요양원과 계약금을 지불하는 모습, 둘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드는 모습. 모든 것이 증거로 쌓여갔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명희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내일 집에 들어갈 거야. 준비해줘. 알겠습니다, 사모님. 경찰에도 미리 연락해 두겠습니다. 명희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준비됐니, 한명희? 거울 속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명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며느리 지아가 화들짝 놀라며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응, 일정을 좀 줄였어. 피곤하더라고. 명희는 일부러 지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며느리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명희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할게요. 어머니 오셨다고요. 며느리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갑자기 오셨어.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서류는 다 처리했어? 아직? 그럼 어떡해?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어머님, 준영 오빠가 곧 들어온대요. 우선 씻으시고 편히 쉬세요. 제가 저녁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고맙구나, 지아야. 명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 계획대로 진행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조사팀 대기 중입니다. 저녁 6시 아들 준영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여행 어떠셨어요? 준영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응, 좋았어. 그런데 좀 피곤하네. 역시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명희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푹 쉬세요. 지아가 보양식 끓인다고 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린 전복죽을 내왔습니다. 어머님 여행하시느라 힘드셨죠? 이거 드시고 기력 회복하세요. 며느리의 미소는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명희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전복 맛이 입안에 퍼졌죠. 식사를 마치자 며느리가 작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챙겨 드셨으니까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그래, 고맙구나. 명희는 약을 받아들고 물과 함께 삼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죠.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재빨리 손수건에 뱉어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응, 그래야겠다. 먼저 들어가마. 명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약의 모양과 각인을 선명하게 찍었죠. 곧 현우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게 증거야. 내일 아침 분석 의뢰해줘.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연기였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척 다가왔습니다. 잘 모르겠어.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워. 어머, 큰일이네.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제가 예약한 신경과 있잖아요. 오늘 가실래요? 명희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그래야 할 것 같구나. 며느리는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오늘 예약 가능한가요? 네, 시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셔서요. 오후 2시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며느리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명희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현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약 성분 분석 완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혼합. 장기 복용 시 인지기능 장애 유발. 결정적 증거 확보했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 며느리는 명희를 차에 태우고 강남의 한 신경과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좋은 선생님이세요. 정밀 검사 받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명희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지아야, 미안한데 화장실 좀 급해. 저기 편의점에 세워줄래? 어머,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도착할 거예요. 안 돼, 정말 급해. 며느리는 할 수 없이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명희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금방 올게. 하지만 명희는 편의점 화장실로 가는 대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현우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응, 완벽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현우의 차는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10분 후 며느리는 명희가 돌아오지 않자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혹시 할머니 한 분 안 보셨어요? 아니요, 아무도 안 왔는데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핸드폰을 꺼내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사라졌어. 그 시각 명희는 현우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님이 방문하기로 한 병원 원장의 진술서입니다. 현우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명희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병원 원장은 며느리에게서 2천만 원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작성해 주기로 했다고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완벽하네. 그리고 이건 아드님이 만난 법무사의 녹취록입니다. 부동산 서류 위조를 의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저녁 6시, 명희는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다급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오후부터 연락이 안 돼서요. 그때 명희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나왔어. 아들과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산책 좀 하고 왔어. 머리도 식힐 겸. 명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며느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놀랐잖아요. 다음부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 미안하구나. 방 안에서 명희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면했어. 내일 아침에 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경찰과 검찰에 모두 연락해뒀습니다. 언제든 출동 가능합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밤새 무언가를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명희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방법? 내일 아침 어머니가 약 드실 때 이번엔 진짜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명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들은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건가요? 명희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현우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 대기시켜줘. 위험할 것 같아. 현우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명희는 핸드폰을 꼭 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거실에서 소곤거리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명희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현우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사모님, 경찰 2팀 대기 중입니다. 구급차도 준비됐습니다. 제가 아래층 주차장에 있습니다. 신호 주시면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명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7시, 명희는 침착하게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40년 동안 수많은 협상을 이겨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거울 속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부엌에서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아니, 오히려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특별히 호박죽 끓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더 상냥했습니다. 명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 준영도 곧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준영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응, 잘 잤어. 명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호박죽과 함께 반찬들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접시에 약을 담아 명희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명희는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알약 3개,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물컵을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죠. 며느리가 예리한 눈으로 명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제대로 삼키셨어요? 응, 삼켰어. 명희는 침착하게 대답하고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안심한 듯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명희는 재빠르게 약을 냅킨에 뱉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계획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워. 명희는 신문을 떨어뜨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머리가 갑자기 핑 도네. 명희는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고 힘없는 표정을 지었죠.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 며느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영이 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준영이 명희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명희는 눈을 반쯤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겠어.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준영이 다급하게 명희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구급차 불러야 해.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준영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 여러 명이 보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마. 하지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던 현우가 경찰과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긴급 상황이라 죄송합니다만 들어가겠습니다. 형사 4명과 현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명희를 보자 현우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명희는 눈을 뜨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현우야, 계획대로야. 며느리와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방금 쓰러지신 거 아니었어요? 명희는 털털 옷을 털며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연기였어. 너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지 확인하려고. 이게 무슨. 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명의 여사님, 고소인이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쪽 2분이 피고소인이신가요? 형사가 준영과 지아를 가리켰습니다. 네, 제 아들 한준영과 며느리 김지아입니다. 형사는 영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한준영 씨, 김지아 씨. 사문서 위조, 재산 갈취 미수, 그리고 상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현우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서류 위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 증거. 둘째, 신경과 의사에게 가짜 진단서 작성을 청탁하며 2천만 원을 건넨 증거. 셋째, 사모님께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혈압약이라 속여 장기간 복용시킨 증거. 현우는 차례로 서류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일주일간 2분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입니다. 현우가 노트북을 열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유럽 여행 보내드리고 그 사이에 진 명의 이전 서류 위조하면 돼. 어차피 요양원 보내면 끝이야. 재산은 우리 거고 내일 아침 어머니가 약 드실 때. 이번엔 진짜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벽에 기대선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2분 동행하시죠. 어머니. 정말 이러실 겁니까? 준영이 마지막으로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나는 내 엄마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야. 내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어. 어머니. 그리고 너도 배워야 해.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에 이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서며 도끼 어린 눈으로 명희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 명희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너희가 될 거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명희와 현우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공간. 명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야, 내가 잘한 걸까? 사모님, 내 아들이야.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그 아이를 내 손으로 감옥에 보냈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명희의 옆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사모님께서 잘못하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모님은 그저 당신의 삶을 지키신 겁니다. 명희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내 삶을 지킨 거야. 밖에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거리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법정. 방청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감청색 정장을 입고 법정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현우가 동행했죠. 사모님 긴장되시죠?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이미 각오했어. 명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피고인 입장구에서 교도관들에게 인솔된 준영과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석 달간의 구치소 생활이 역력히 드러났죠. 준영이 방청석에 명희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아들의 눈을 계속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한준영과 김지아는 공모하여 피해자 한 명의 여사에게 혈압약으로 속여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하여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서류를 위조하여 재산을 갈취하려 했으며 의사를 매수하여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려 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존속상해 미수, 사문서 위조, 재산 갈취 미수,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인,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판사님, 피고인들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일시적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한준영은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됐고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친어머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자 한명혜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희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며느리가 건넨 약을 언제부터 복용하셨습니까? 약 3개월 전부터입니다. 며느리가 혈압이 높다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을 복용한 후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명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어지럼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자꾸 깜빡깜빡했고 방금 전에 한 일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어디 뒀는지도 모르겠고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줄 알았어요. 4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며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던 제가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님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명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제가 그렇게 아끼던 아이가 저를 속이고 병들게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석의 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를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희는 고개를 들어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가족에게 학대받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명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하나의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도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이번엔 피고인 측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아드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명희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솔직하게 말했다면 저는 기꺼이 도왔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고 병들게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제 아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명희가 증인석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을 때 현우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준영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한준영,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어머니.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준영은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님께 받은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지아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제가 한 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너무 잔인한 엄마일까? 아닙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명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복도에서 우연히 준영과 마주쳤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인솔되어 가는 아들과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영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명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차에 탄 명희는 그제야 억눌렀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2주 후 판결 선고일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법정, 같은 시간. 하지만 명희의 마음은 2주 전과는 달랐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피고인들이 입장했습니다. 준영과 지아는 2주 전보다 더욱 수척해 보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올렸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 김지아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피해자에게 장기간 약물을 투여하여 건강을 해쳤습니다.
또한 의사를 매수하여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려 했고 끝까지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피고인 한준영은 공모자로서 범행에 가담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합니다. 이에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준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다만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한준영에 한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300시간 그리고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 한준영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즉시 형이 집행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며느리 지아는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명희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법정을 나서기 전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명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을 나선 명희에게 현우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야 현우야 이제 시작이야. 명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강남의 한 오피스텔 2층 실버법률지원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센터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노인 인권 관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센터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중 10억 원을 출연하여 이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가족에게 학대받거나 재산을 갈취당하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센터였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대형 로펌을 그만두고 이 센터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상담 예약이 3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 어떤 사연들이지? 현우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첫 번째는 72세 할머니인데요. 아들 내외가 집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며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한다고 합니다. 명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80살 할아버지입니다. 손자가 통장과 카드를 빼앗아 가고 용돈도 안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68세 할머니입니다. 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내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랑 똑같은 처지네. 오늘 오후 2시에 그분부터 먼저 상담하자. 알겠습니다, 사모님. 오후 2시 상담실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수척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명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순이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면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저는 멀쩡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할머니와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네. 명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여기 계신 변호사님이 함께 할 겁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선 며느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녹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도 확보하셔야 해요. 명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명의의 재산이 있으시면 빨리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감격하여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할머니가 나간 후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보람 있으시죠? 응.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사모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명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아들 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준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들어와. 명희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준영은 소파에 앉으며 꽃다발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는 지금 사회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도 받고 있고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실버법률지원센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명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매일 생각합니다. 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아, 내가 반성하고 있다는 거. 명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아, 나는 아직도 화가 나. 배신감도 느껴. 하지만 동시에 너는 내 아들이야.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 우리 관계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 걸려도 어머니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영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센터 직원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센터장님, 내일 상담 예약이 5건 더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 명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쓴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명희는 노트북을 열어 내일 상담할 사례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65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등대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센터장실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명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족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노인들에게 당신도 존엄한 인간이며 당신의 삶은 소중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스스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한명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